네, 2017년도 대구 차문화제 학술 심포지엄 사회를 맡게 된 원광대학교 예문화다도학과의 김도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예문화다도학과 석사 박사과정이 있는데 제가 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차인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차문화제 학술 심포지엄 행사에 사회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대구 차문화제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국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간단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고 다임 및 선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차문화제를 위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논문을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수석문화원 원장이신 윤종현님을 모시고 간단히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뜰장미가 아름답게 피는 5월에 2017년도 대구 차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차문화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전승 보급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구 차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차인들이 한마음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의 차문화가 확산되고 또 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차문화제의 개막 행사로 차문화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의 대주제 차와 인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송대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과 고려대학교 최용철 교수님, 계명대학과 홍원식 교수님, 원광디지털대학교 송혜경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원광대학교 김도근 교수님과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상국 경희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차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개선하고 또 전승 보급하는 데 최일선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행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전 총장님이 있습니다. 2017 대구 차문화제에 자리와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차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차문화제는 국내 차문화의 확산과 차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올바른 다래를 위한 이해와 교육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차산업에 대한 육성과 국가 간 차를 통한 차인들의 상호 교류와
동부와 상북,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다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일본, 중국에서 참석해 주신 자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からいらっしゃいまして参加いたしました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중국 자인 很高兴谢谢。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는 지난해 처음 대구 차문화제를 개최하여 차를 통한 대구 시민 문화행사의 품격을 더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모신 자인들이 보여주신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진 결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를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 진영한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인규 대구 은행장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문화제를 준비하는 데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민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의 성공을 기원하여 참여하고 계시는 자인단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대구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축전과 환영사가 있지만 이 대회를 후원해 주신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시장님의 축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연기 그윽한 아름다운 계절에 지역의 차인들이 모여 대표 차문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대구시 문화원연합회 윤종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모두가 다 내빈이시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이신 명언문화재단 대구지부 고분 이정민님,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이신 홍종훈님, 차를 통해서 인성을 키우고 우리나라가 인성교육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차가 인성교육에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차인들에게도 힘이 되고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돼서 꼭 인성교육에 차가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 강연에 차와 인성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송재소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큰 제목은 차와 인성인데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주최 측에서 차와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 부탁을 받고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차와 인성에 관해서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논문을 쓸 수는 없고 해서 주로 자료, 차와 인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인성을 기르는데 차가 왜 중요한가, 그 차가 어떻게 우리 인성의 함양에 기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선현들의 남긴 글을 통해서 거칠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인용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다성, 차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유교의 다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차의 효용은 그 맛이 지극히 차서 깨끗한 행동과 검소한 덕을 지닌 사람들이 마시기에 가장 알맞다. 그러니까 깨끗한 행동과 검소한 덕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와 인성과의 관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인용문도 그 6.25 다성 6.25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차 전문가인 유정양이 차십덕이란 글입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덕이 있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차로서 울적한 기운을 없앨 수 있고, 차로서 잠을 몰아낼 수 있고, 차로서 양생을 할 수 있고, 차로서 병을 제거할 수 있고, 차로서 예의와 인의를 수립할 수 있고, 차로서 경의를 표할 수 있고, 차로서 좋은 맛을 맛볼 수 있고, 차로서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차로서 도를 행할 수 있고, 차로서 뜻을 우아하게 할 수 있다. 이 차로서 도를 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인간은 차의 맛과 향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인과 예를 기를 수 있으며 도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도의 구체적인 함의는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지만은 이것이 개인의 품성과 수양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물지란 중국의 장물지라는 글에서 나온 글입니다. 향명이라는 것, 향명의 쓰임은 향명은 향기롭고 좋은 차를 얘기합니다. 명이라는 게 차라는 뜻이죠. 향명의 쓰임은 그 이로움이 가장 넓다 이렇게 말하고 속세 밖에서 언거하며 앉아서 도덕을 말할 때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아침 해가 뜰 때나 저녁 해질 무렵에 흥취가 스산해지면 회포를 풀고 조용히 풍호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역시 차가 우리 인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진영이란 이 글을 쓴 문진영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화가이고 탁월한 원림가로 유명한 화가 문징명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명나라가 멸망하자 곡기를 끊고 자기를 할 만큼 아주 그 지조가 뻗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읽은 장물지라는 글은 사대부들이 거처하는 집의 원림 조성과 집안의 여러 가지 기물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런 여기서 차의 효용을 폭넓게 서술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차는 사대부들의 조언보시고 또 차는 차의 진정한 가치는 곧고 운치 있는 선비, 곧고 운치 있는 선비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3번의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이 차시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노동이 쓴 시입니다. 그 원문 맨 끝에 제목이 나와 있죠. 9페이지 하단에 노동이라는 사람이 주필사 맹간의 기신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을 날려서 맹간이가 보내준 신차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차인들이 모여셨으니까 이 시를 너무나 여러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 9페이지에 이 시 중에서도 매우 긴 시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9페이지의 세 번째 펠라그래프, 세 번째 연, 첫 번째 잔부터 일곱 번째 잔까지 차를 마시면서 쓴 길입니다. 첫 잔은 목구멍과 입술을 적시고 둘째 잔은 외로운 실험을 깨치며 셋째 잔은 메마른 창자를 찾아가니 오로지 5,000권의 문자만 들어있네. 옛날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뱃속에 글이 저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 제자는 가벼운 땀을 나게 해 한평생 불평하던 일을 땀구멍으로 모두 다 흩어버리네. 다섯째 잔은 살과 뼈를 맑게 하고요. 여섯째 잔은 신령과 통하고 일곱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두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이는 것만 느끼네. 이렇게 차를 7잔 마시면서 그 잔마다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는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탈속의 경지에 들게 합니다. 단순히 향이 좋은 음료 이상의 그 무엇을 차가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4번 시는 이 교연이라는 그 11페이지 제일 끝머리에 교연에 대한 해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연이라는 사람 다성 선임입니다. 다성으로 다성 6.25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시를 아주 잘 써서 차에 관한 시를 많이 남긴 선임입니다. 위의 시는 술을 무척 좋아한 호주 자사 최석을 놀린 작품입니다. 최석에게 보낸 시인데 교연은 이 시에서 차가 혼미함을 씻어내고 정신을 맑게 해서 세 모금 마시고 나서 도의 경지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차를 마시지 않고 술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탁이라는 사람은 그 위시에 나옵니다. 필탁이라는 사람은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밤중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술독에서 술을 훔쳐 마시면서 거기서 잠을 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인물이고 도인명이 술을 좋아하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러한 필탁을 걱정스러워하고 도인명을 우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술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시가 후대 유명하게 된 것은 소위 다도, 지금 다도라고 흔히 말하는데 다도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한 그런 시입니다. 그 위에 시 다시 보시면 11페이지 번역문 끝머리 보면 누가 알리 다도의 참된 이치 갖췄음을 단구만이 이 시를 터득했다네. 이 다도란 말을 최초로 언급한 그런 시로 일컬어집니다. 사슬한 사람이 어떨 때 차를 가장 마시기 좋은가? 이 차 마시기 좋은 환경과 차 마시기 좋은 시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자료, 이건 또 차 마시기에 알맞은 13경 13가지 장면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자료는 차의 10가지 덕을 얘기했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스님, 유명한 스님, 어떤 스님이 아니라 유명한 그 스님인 명예상인이 차의 10가지 덕을 나열한 글입니다. 하늘이 덮고 보호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양한다.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양하는 것도 차가 가진 미덕 중에 하나다. 차를 진정으로 음미하고 마시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차를 복양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악마가 항복한다. 잠이 저절로 없어진다. 병이 없어지고 재앙을 종식시킨다. 친구끼리 화합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한다. 번뇌가 사라진다. 임종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차만 마시면 우리가 만사형통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누구나 차를 마시면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경지에 차를 마심으로써 이런 경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9번 자료는 양말리, 중국의 유명한 시인 양말리가 차 마시는 걸 독서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할 때는 반드시 맛 밖의 맛을 알아야 한다. 미외지 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맛 밖의 맛, 미외지 미. 이 미외지 미를 모르고서 나는 글을 읽을 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경에 누가 썸바기가 쓰다 하는가? 그 달기가 냉이와 같도다.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위도고 기감여제로다. 누가 썸바기를 쓰다 하는가? 그 달기가 냉이와 같도다. 라 했으니 나는 이것을 취하여 글 읽는 방법으로 삼는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독서의 방법을 터득했다는 말입니다. 양말리의 말은 시경 폐풍 곡풍장에 나오는 이 도입니다. 이 차자가 아니고 도자죠. 획이 하나 더 있죠. 곡풍에 나오는 도는 바로 차를 말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도라는 글자에서 차가 유래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라는 것은 원래 썸바기입니다. 여기서 차란 말이 생긴 건데, 썸바기가 쓰지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것을 양말리는 미외지입니다. 처음에는 쓰지만은 잘 음미하면 이 썸바기가 단맛이 난다. 이게 바로 미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도 원래는 쓴맛이 나지만 천천히 음미하면 향기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독서에 비유한 겁니다. 즉 글을 읽을 때 표면적인 뜻만 보지 말고 거듭 읽고 또 읽어서 표면적인 뜻 밖의 뜻을 알아야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양말리가 차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온갖 교훈을 차에서 옛사람들이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럼 10번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자료입니다. 고려 말에 목은 이색 선생의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혀로 맛을 분별하여 목으로 삼키니 설겁변은 정이 평온해지네. 방춘의 밝은 마음 깨끗해져서 생각에 조금의 사특도 없어지네. 차를 마시니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특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차 효능이 지극하다. 11번 자료도 우리나라의 유방선의 시입니다. 손수 차다리니 사발 가득 향기롭고 창아래서 한번 마시니 뱃속이 맑아지네. 속진의 욕망일랑 진작 씻었으니 더 이상 좌망을 배울 것 없어라. 좌망이라는 게 밑에 주가 나와 있죠. 장자 대종사에 나오는 말로 자신을 잃고 천지와 합일되는 그런 초월적인 경지를 좌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12번은 우리나라 또 역시 이목의 다부라는 글 중인데 이 자료집을 잠깐 보니까 홍 선생님이 나중에 발표하실 때 이 다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서로 보충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목이 쓴 다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2번 자료. 첫 삽을 마시고 나니 마른 창자에 눈을 부은 듯 촉촉이 졌고 두 삽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상쾌하여 신선이 된 듯 세 사발에 병든 몸 깨어나고 두통이 나오니 마음은 마치 공자가 부기를 뜬구름 볼 때 같고 이 논어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를 때 같아라. 엄청나게 이 차의 효능을 좀 과장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발에 호기가 생기고 근심과 울분 사라지니 기상은 마치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길 때 같고 맹자가 하늘과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던 때 같아라. 다섯 사발에 세격도 달아나고 식탐도 사라지니 몸은 마치 구름 치마에 깃털 옷을 입고 월궁에서 흰 난세를 타는 것 같도다. 여섯 사발에 갔으면 해와 달처럼 환하고 만상은 하늘과 땅처럼 광활해라. 정신은 마치 소부와 허유를 마부로 삼고 백의와 숙제를 하인으로 삼아 천상에서 옥황상제를 아련하는 듯 하네. 이 소부와 허유다 아는 것이죠. 손임금이 손임금이죠. 손임금이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서부가 거절을 하고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물가에서 귀를 씻어버렸다. 그 아래에서 소를 먹이고 있던 허유가 그 귀 씻은 물도 더럽다고 해서 소를 위쪽으로 끌고 가서 먹였다. 뭐 그런 얘기는 이 서부와 허유를 마부로 삼고 백의와 숙제, 이 백의 숙제 다 아시죠? 백의 숙제를 하인으로 삼아서 천상에서 옥황상제를 아랜 듯하는 굉장히 과장을 했죠. 또 일곱째 삽을 반도체 마시지 않아 호련히 맑은 바람이 겨드랑이에서 일어나네. 천문을 바라보니 바로 앞이여 복례사는 멀어서 아슬하구나. 이렇게 차를 이 일곱 잔 마신다는 아까 말한 노동의 칠환다가의 영향을 받아서 일곱 잔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약간의 과장도 섞어가지고 이 차를 마시고 난 후의 황홀한 느낌, 차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순화시켜 주는가 하는 것을 옛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계곡 장류, 조선 중기의 학자죠. 계곡이 있습니다. 책상 하나에 바둑판 하나, 약다리는 화루에 찻사발 하나. 이만하면 한평생 풍족하니 안달복달 애태울 것 없어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책상 하나 있고 바둑판 하나 있고 차거리는 화루하고 찻사발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차는 글 읽는 선비들에게도 필수적인 그러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14번에 한 조각 마음에서 나왔고 한 조각 마음은 한 잔 차에 담겼네. 이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리 이 찬 한 잔 맛보소서 맛보시면 무량의 즐거움이 생길지니. 이 스님이 차 한 잔 마셔서 무량의 즐거움, 한없는 즐거움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즐거움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객관화하기 힘들겠죠. 마시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고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번 자료도 역시 선임의 차입니다. 깊은 산에 홀로 앉아 만사가 덧없으니 문 닫고 졸릴토록 무생을 배운다. 무생이라는 게 불가용어죠. 이 무생을 배우기 위해서 차를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을 도야 하는데도 차가 필요하지만 선임들의 수양을 하는데도 선을 하는데도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추사 김정희로 하여금 그 유명한 세안도를 그리게 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유명한 사람이죠. 역관입니다. 이상적은 그 사신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그 통역을 맡은 역관인데 역관들이 대개 좌우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중국 갔다 오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밀수입하고 해서 이상적도 아주 큰 돈을 모은 거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추사 학문을 좋아해서 이상적이 추사가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책을 중국 사신 갔다가 추사에게 사다 주고 그래서 추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그러한 역관입니다.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이상적이 차와 중국에서 나온 그 사원 서적을 보내니까 그 추사가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유명한 세한도를 그렸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역관의 신분을 넘어서 이상적은 시도 아주 굉장히 잘 씁니다. 그 시집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상적의 시제를 알아서 중국에서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학문이 상당히 높고 시에도 조예가 깊은 그런 역관인데 이 역관이 차에 대해서 아주 참 좋은 시를 한 수 남긴 게 바로 17번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정민 교수가 쓴 책에 이 시를 인용하고 이 시에 대한 해설도 밑에 붙여놓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제 의견을 구구하게 붙이기보다는 정민 교수가 한 해설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끓여서 따르니 보글보글 거품이 차에 잔에 가득하다. 가만히 보니 거품 하나하나가 영롱한 구슬이다. 그 구슬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구슬 하나마다 부처님이 한 번씩 들어있지 않은가? 마치 천수천안의 관세음 보살이 거품 하나마다 나신 것만 같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일천 거품 속의 부처님도 같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면 거품 속의 부처님도 나를 따라한다. 물방울 속의 저 부처님은 나인가 대종인가? 아인가 물인가? 항하사 즉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을 모두 다 건져낼 뗏목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거품을 한번 후 불어서 허환 속으로 되돌릴 밖에
거품을 불어거둬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이치를 드러내니 남은 것은 금속력 열애와 같이 오롯한 내 모습뿐이다. 그러니 한바탕의 헛개비 놀이를 두고 기뻐할 것도 화낼 일도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유고는 다경을 지어서 전등의 불을 밝히, 전등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전등이죠. 전등의 불을 밝혔고 노동은 칠환차를 남겨서 의발을 이었다. 자신 또한 이 시를 통해서 차 삼매의 경지에서 얻은 훌륭한 깨달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훌륭하게 해설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옛 성현들의 다도를 거울 삼아서 차의 진정한 맛을 음미함으로써 인성회복의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산음료 대신 차를 생활화함으로써 초급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차와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아주 거칠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을 하실 때 제자들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문집을 발간했는데 책 제목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 그 제목만 봐도 이 자리에 모셔진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죠? 네, 박수로 다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저희들이 중국 소설 중에 뭐 삼국지 많이 알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에게 거의 국민 소설로 읽히고 있는 홍루몽에 나온 차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중국과에 계시는 최영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홍루몽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한국의 구운몽, 옥루몽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몽자류 소설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는데 중국에서는 구운몽보다 한 70년 정도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오면서 120회로 장편 소설로 나왔기 때문에 금방 이제 4대 기설을 능가한다고, 물론 자칭입니다만 홍루몽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대 기설을 능가한다고 할 만큼 청나라 문학을 이제 휩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4대 기설은 잘 아시다시피 삼국지, 연희, 또 연희까지 붙이면 이제 소설이고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인데 그 중에서 생활 문화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금병매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금병매는 너무 야한 소설이라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도 100% 원문을 다 인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삭제본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병매 학회도 열심히 갑니다만은 결국 금병매가 없었으면 홍루몽도 나오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금병매와 홍루몽의 관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다만 금병매에서는 성인 남녀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면은 홍루몽에서는 미성년,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아직 소년의 심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홍루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홍루몽 안에 이제 차 문화가 어떻게 나오는가 또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문건에는 조금 몇 개를 추려서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그림만, 뭐 글씨는 없습니다. 온통 그림을 홍루몽 관련,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지난주 초에 타이완에 국제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대만에 가면은 고궁박물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뢰 고궁박물관 많이 가시는데 저는 사실은 회의를 남부로 갔어요. 타이난 가기 전에 지하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엉뚱하게 저보고 고궁박물관을 참관을 해준다고.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타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남원이라고 남부 분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이제 아마 대만 소식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천수해빈이라고 그 대통령 하시면 그쪽에 총통하시면서 남쪽의 주민들로부터 엄청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약을 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만들어 드린 박물관이 고궁박물관 남부 분원인데 거기에 마침 차 문화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송혜경 교수로부터 저 홍두몽의 차 문화를 얘기해 달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해서 그 차 문화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전부 다 사진을 찍지 못하고 나중에 올 때 제가 책도 한 권 샀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냥 그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차 문화 덕분에 도자기 문화가 발전한 거고 차 문화와 도자기 문화와 함께 나온 것이 소설과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 소설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송 교수님 앞에서 실례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내년도까지 재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게 됐는데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되는가 계속 할 거리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림도 해야 되죠, 차도 해야 되죠, 음악도 해야 되죠. 야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인문과 예술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홍두몽 자체가 인문학의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홍두몽은 중국에서 문화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다양한 문화가 들어있는데요. 이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송나라 때의 찻집이 만들어지고 도시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찻집이 만들어지면 자 도시문화라는 게 뭡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화를 즐깁니까? 도시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찻집을 만들고 그 안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또 누군가의 재미나는 연출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연출 속에는 연극의 시작 나타나죠.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시작 소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의 척벽대전도 나오고 선호공의 천궁소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산박의 무송타호 호랑이 때려잡는 얘기도 나오고 자기들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대가 발전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와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커다란 기와집을 하나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공연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연 예술이 만들어졌어요. 다리는 다양한 모습들을 물론 그 당시에 선비들은 자기가 직접 다루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동자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문화를 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송나라의 경우에 사실은 인문이 강조됐기 때문에 북송 시절부터 결국은 금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됐죠. 북쪽에서는 무력이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차 마시다가 나라 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북송의 문화는 훗날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중국 전통 문화의 다양한 통성 문화로 발전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탁자들이 여러 개 있고 앞에서는 무대가 그 공연을 하고 있고요. 중국 현대 작가 중에서 아주 이름 있는 노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라오셔라고 하는데요. 이 노사의 차괄 이런 그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 찻집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가는 그래서 지금도 북경 가면은 라오셔 차관이 그대로 있어서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호박씨 까고 그 다음에 북경 사람들은 물론 이제 화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스민 차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요. 자, 이거 선비들이 근데 여기 지금 글자가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한가한 시간을 내서 틴밍 품명이라는 그 차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차를 품평을 해보고 그리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그때서야 책을 읽는다. 야, 저희는 책을 읽는 걸 이 직업으로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것이 야 이게 좀 막 책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마시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싫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억지로 시켜서 1년에 논문을 몇 편 쓰시오, 또 뭐를 어떻게 하시오, 그 다음에 또 쓸 때는 몇 페이지까지만 쓰시오, 1페이지 넘으면 10,000원입니다. 아유, 논문 내는데도 어떨 때는 길것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하고 또 너무 짧으면 안 받아줍니다. 사실 요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의 경우에는 짧은 글이 발표되는 문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글 속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논문을 원고지 100매 뭐 이런 기본을 만들어 놔가지고 짧은 글 실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 3년 됐습니다마는 한국홍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홍두봉 연구하시는 분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뉴스레터처럼 만들어서 누구든지 짧은 글이라도 좋다. 심지어는 저희 학부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홍두봉에 대해서 또는 홍두봉과 삼국지 뭐 이런 거를 읽다가 느낀 점을 단 몇 페이지짜리라도 느낀 점을 쓰겠습니다. 쓰세요. 써가지고 뭐 저희가 그냥 싣죠. 맞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메일로 다 전부 발송합니다. 뭐 한 100페이지 이내로 해서 1년에 2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짧은 생각들이 모여서 정말 장편의 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편 소설들은 처음부터 장편 소설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여성의 차문화, 여기도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나오고 여성들의 문화 활동이 늘어나고 바로 그것을 반영한 것이 홍두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두봉은 한 가문의 큰 가문의 이야기입니다만 400 몇십 명 정도 500명 가까운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200명이 한 집에 삽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산다고 그 200명 정도가 주인이야 말하자면. 그리고 나머지 200명 정도는 그 하인들 그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절반이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거의 다 여성입니다. 금능 12차고 해서 12명의 여성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인 가봉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오고요. 자, 이것은 홍두봉의 작가 조설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설근은 원래 만주족의 실제는 한족입니다만은 만주 귀족으로 자라서 강희 황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 할아버지였는데 집안이 망해서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의 흥망성쇠를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이제 그 홍두봉의 무대인데요. 대관원이라고 하는 무대인데 지금 북경에도 대관원을 만들어놨고 북경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서남 쪽에 보면은 남채원이라고 하는 원래 넓은 채소밭이었는데 그것을 홍두봉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소설 속의 무대죠. 어딘지도 모릅니다. 장소도 정확하게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북경에다 만들고 그 오른쪽 대관은 상해 대관원입니다. 북경에서 대관원 만드니까 상해 사람들도 상해와 북경이 아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도 훨씬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밑에는 대관원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객이라는 그 화가가 판각으로 만든 그림인데요. 한 사람은 설보차, 이 나비 쫓는 사람이 설보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대나무 밭에서 약간 우울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임대옥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입니다. 이 두 주인공 사이에서 가복과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의 시작은 진사은과 가우촌이라는 사람으로 이야기 시작되는데 진짜 이야기는 스며들고 거짓 이야기는 드러난다. 이런 개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거짓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낸 것이 태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천상세계입니다. 이 천상세계에서 꿈을 꾸면서 나타나는 그 선녀가 주는 차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모든 여성들이 다 같이 운다. 예. 그러니까 천홍 일굴 이렇게 쓰는데요. 일굴자가 중국 발음이 쿠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엔홍이쿠 그러면은 홍자는 전부 우리 여성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다 같이 울 수밖에 없는 불행한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차 이름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주고 술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자, 임대옥과 설보차 양쪽에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1987년에 만든 연속극을 가지고 거기서 캡처한 건데요. 지금 왼쪽에는 가보옥과 임대옥이 둘이서 서상기라고 하는 책을 둘이서 아주 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서상기를 보면서 거기에 앵앵과 장생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말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나중에 부인이 되는 설보차와 두 사람이 서로 갖고 있는 한 사람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고 이 남자는 태어날 때 옥을 물고 태어나는데 그 옥에 통령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금과 옥의 인연이다라고 두 사람을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결국 금과 옥의 두 사람이 결혼할 거다. 근데 실제로 전생에 만난 사람은 저쪽 임대옥입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승에서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임대옥이 가보옥이 보내준 사랑의 시를 전부 불을 태우고 있으면서 있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가보옥과 설보차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그 극적인 대비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 70년대인가에 스잔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세요? 스잔나에서 스잔나가 싼산이죠 중국말로 홍콩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지금 연극을 하는데 자기가 임대옥 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옥이 지금 마지막 저 시골을 불태우는데 문제는 자기가 뇌종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 시골을 태울 때 자기 몸에 막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연을 하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연극을 끝내고 연극 무대를 끝내고 관객들은 연극을 너무 잘한다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주인공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죽게 되는 그 대목은 결국은 그 이야기와 홍누몽 이야기를 매치시켜서 만든 스잔나 영화였습니다. 저는 저도 어려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임대옥이 차를 마시는 대목을 있고요. 홍누몽에 차 마시는 대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특히 이제 다 모여서 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관원 안에 스님이 계신데 묘옥이라고 하는 스님의 농취암에서 차를 마시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할머니, 이 가모라고 하는 할머니가 하고 그 다음에 시골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윤오퍼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차 마시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가모죠. 가장 어르신인데 이분은 나는 녹차 종류는 안 마시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밥을 잔뜩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서 산책을 나왔다가 지금 그 농취함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노군미라고 하는 차를 묘옥이 대접을 하는 대목이 홍누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건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중간에 또 요거는 이제 그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중국의 건축물 중에 특수한 건축입니다. 한국에서 다리 위에다 집 짓는 게 별로 없는데 중간에 밑에서 물이 흘러가고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데요. 거기에서 잔치상을 펴놓고 꽃게 잔치를 여는 겁니다. 꽃게를 아주 사실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 꽃게 한 양동이 정도가 이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먹는데 그때 놀러 왔었던 거기 시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그 가격에 그 정도 돈이면은 우리 시골 사람 1년 내내 먹을 양식값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홍누몽 얘기고 사실 홍누몽과 차에 관한 이런 책자도 있습니다. 또 요것은 이제 그 유관차라고 하는 나는 유관차는 안 마신다 이제 이런 말 거기서 바로 나오는데 유관이라는 것이 안희성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관차라는데 어느 기록에는
대륙하는 육자로 쓴 것도 있죠. 아마 육자가 그 달리 그렇게 우리가 갖춘 한자로 쓸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 홍두목 속에 나오는 차를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한 홍은빈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하나는 홍차 계열, 하나는 녹차 계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는 녹차를 한 밖에 안 마시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두목의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은 홍두목에는 정말 여성 천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가복이 뭐라 하냐면은 여아는 물로 만들었다,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아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뭐 이제 이런 아주 독특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여아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차 이름에다 붙인 것이 사실은 보이차의 종류인데요. 여기에다가 여아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가복이 혹시 그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제 문건에 나옵니다만은 홍두목 속에서는 그 등장인물 집사의 이제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도련님이 뭐 아무거나 갖다가 전부 다 여자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그 소문이 밖으로 나돌면 우리 도련님의 그 이미지에 손상이 많을 테니까 앞으로 말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제 그랬습니다. 그 이제 누굽니까? 가복이 아직 밤에 잠들질 않았는데요. 사실은 그날 밤에 가복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하녀들이 전부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잔치를 해주려고 가복한테 생일 잔치 해주려고 밤에 몰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군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몇 시에 자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 대관을 문을 닫아 걸고 그래서 안에 순시를 도는 그 집사의 부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 불이 있으니까 도련님 어째 여태 안 죽으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국수 먹은 게 배가 좀 더부룩해서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안 자고 있어. 좀 이따 자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하인한테 그러면 보이차를 좀 끓여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대답이 이미 여아차를 2잔이나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아차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아차 알고 보니까요 보이차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태산에서 나오는 특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여아차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여아차라는 이름을 왜 오른쪽에 태산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왁독존 이거 태산에 가면은 아주 그 바위에다 써놓은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아라고 하는 이름이 홍두목을 대표하는 여성 숭배의 또는 뭐 여성 존중 아마 이미 남녀 평등을 떠나서 연함 불평등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될 정도인데요. 당시로서는 아주 특기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이제 참조로 말씀드리면 여아홍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차가 아니고 술입니다. 소홍주죠. 사실 소홍주의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차도 색깔이나 소홍주의 색깔이나 거의 비슷하게 발그스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여아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홍주 특산품으로다가 화띠아오라고 해서 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바로 그 가모가 차를 접대받는 상태입니다. 농취함에서 묘옥으로부터 차를 접대받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사실 농취함에 갔다가 옆에서 묘옥이 가복, 설보차, 임대옥을 따로 불러가지고 더 멋진 차를 대접하는데 그 차 제가 문건에 썼습니다만은 아주 그 특별한 차의 찻잔의 이름 이런 걸 이제 조설군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한자도 찾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자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잔의 이름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음이 갖고 있는 뜻을 통해서 인물이 얼마나 허위적이냐 얼마나 괴팍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홍두목 작가의 독특한 기법이라고 말 수가 있겠죠. 임대옥 마시는 거고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것이 이제 전체 이거는 청나라 말기에 나온 우향사에서 꽃게잔치를 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92년에 한중 수교가 됐는데요. 그때 8월 달에 됐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두 번째로 중국을 갔었는데 89년에 가고 92년에 양주에 갔는데요. 양주에서 홍루몽 학회를 했습니다. 그때 양주에서 홍루몽 그러니까 음식 잔치를 줄여서 홍루연이라고 하는데 연회죠. 홍루연을 처음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소설에 나오는 무슨 요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계신데 저 혼자 먹고 와서 안 됐습니다만은 먹고 왔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외국 대표로 저하고 일본에서 원로 선생님 하나 오셨고요. 저는 혼자서 한국에서 혼자 갔었고 바로 이런 요리입니다. 보면은 아주 그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중국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뭐 알량하게 오려낸 다음에 거기다가 멋진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루몽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전부 봉황의 모습들이 다 나온 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이게 꽁처럼 생겼습니다만 전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다 뜯어 먹었죠. 자, 홍루연에 관한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홍루몽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요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궁중에서 고종연간인데요. 1884년경인데 고종 21년입니다. 그때 낙선제, 지금 창덕궁이잖아요. 이 낙선제라는 세 글자는 사실은 청나라 사신이 와서 쓴 겁니다. 엽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씨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었던 필사본입니다. 1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회를 한 권으로 만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죠. 얼마나 정교하냐면 보시다시피 위쪽에 홍루몽 원문을 전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그 글자 옆에다가 전부 발음기호를 달았어요. 요즘 발음기호는 중국에서 영어로 쓰죠. 한어병음이라고. 근데 옛날에는 중국 사람은 발음기호를 달 줄 몰라서 할 수 없이 반절법이라고 두 한자를 붙여서 하나의 한자의 음을 말했는데 저기 지금 한글 표기, 우리 한글은 발음 표기하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기 츠, 캐, 쥔, 디, 이, 회이여 이런 말로 츠, 카이, 쥔, 디, 회이여를 이렇게 전부 다 한 글자로 만들어서 밑에가 번역을 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번역한 겁니다. 광고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차문화에서 고궁박물관 남원에서 본 차문화의 그림인데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그림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 차는 어떻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뭐 점차법은 어떻게 됐다. 이건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차문화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전시하니까 이렇게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송 때 가요, 정요, 길주요에서 만든 그 중에서 정요를 만든 건 그 밑에 차탁 접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든 그 도자기 만든 가마가 다른 거죠. 그거를 전부 다 말씀하고 있고 명나라 때 포차법이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만력연간에 만든 청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찍은 거는 청나라 때 건데 청나라 때 명청 시대가 이제 포차법이잖아요. 그래서 명청 시대하고 그 이전에 당송 시대하고의 이제 차를 마시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청나라 때 거를 제가 조금 여러 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사실 너무 정교합니다. 당시의 도자기라든지 이건 배곡으로 만든 저건 사각형 차주전자, 사각형 차주전자. 그래서 방호라고 하는 거예요. 방호. 그 다음에 이거는 차관입니다. 차를 넣는 통이죠. 그런데 그 옆에 귀가 있죠. 귀가 살짝 숨었잖아요. 밖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암이 숨은 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차관이요. 강인영관 거고요. 이 강인영관의 차관이고 그 다음에 사실 강인영관에 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요 범랑이 많이 나왔어요. 강인 때가 범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옹정 때는 이게 만호를 가지고 찻잔을 만들었고 또 그다음 요것도 상당히 무짐작하게 연지잔 이름이 연지잔이고 요쪽 거는 송석 잔이라고 색깔이 아주 정교하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권룡연간의 백자, 권룡연간의
양채로 되어 있고요. 가경영과 함께 옥으로 되어 있고 취옥. 이것은 이제 당시 선비들이 실제로 쓰던 다실, 서재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국을 거기에 보니까 우리 조선 사발 그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전시를 하고 있어요. 왜 일본으로 전달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진 차탁을 만들어 놓고 우아한 차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